사모님 따님 기일이니까 최상급 과일로 올려야 해. 네, 알겠습니다. 23년 전 사라진 회장님의 딸.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제삿날이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초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무심코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쨍그랑 과일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과와 배가 대굴대굴 굴러갔지만 민지는 그것도 모른 채 영정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 사진이 저기 왜? 영정사진 속에는 2살쯤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 얼굴은 바로 민지 자신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철 계단을 오르면 3층 끝방, 곰팡내 가득한 원룸 하나가 있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만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는 스물셋 김민지가 생후 6개월 된 딸 서아를 품에 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서아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민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잿더리에는 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싱크대에는 며칠째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보금자리였을 이 공간이 언제부터인가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쿵쿵쿵.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아가 흠칫 몸을 떨었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야, 문 열어. 민지야, 나 들어간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 박준혁의 것이었어요. 술에 찌든 목소리였습니다. 혀가 꼬여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았죠. 돈 어딨어? 장롱 밑에 숨겨둔 거 다 알아. 빨리 안 열어?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돈은 서아 분유값으로 아껴둔 마지막 3만 원이었어요. 새벽마다 편의점 알바 뛰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술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했어요. 한때는 다정했던 그 얼굴이 어느새 악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돈 내놔, 이년아. 준혁이 민지를 향해 성큼 다가왔어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서아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만은 깨우면 안 됐어요. 아이만은 이 지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 돈은 서아 분유값이야. 애가 먹을 게 없어. 분유? 분유가 밥 먹여주냐? 나 오늘 돈 안 갚으면 손목 잘린다고. 준혁의 손이 민지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민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서아가 깰까봐.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죠. 제발, 제발 그만해. 서아가 깨. 시끄러워. 퍽! 준혁의 주먹이 민지의 뺨을 강타했어요.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가 고였어요. 그래도 민지는 서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감싼 채 웅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깨어버렸어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 특유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엄마의 고통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서아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숨 넘어갈 듯 울어댔어요. 이 새끼가 시끄럽게. 준혁이 서아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를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됐어요. 어미의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민지는 있는 힘을 다해 준혁을 밀쳤어요. 술에 취한 준혁이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민지는 서아를 번쩍 안아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김민지, 거기서. 뒤에서 준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발바닥이 시멘트에 긁혀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서아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민지는 서아를 품에 꼭 안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준혁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이 목표였어요. 과연 이 모녀는 이 지옥 같은 밤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준혁의 고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민지는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쓰레기 더미 옆이었어요.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얇은 티셔츠는 완전히 젖어 살에 달라붙었어요. 서아의 얇은 내복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서아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건지 추운 건지 작은 입이 쪽쪽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젖을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지는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미안해. 민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23, 청춘이라 불릴 나이에 민지의 삶은 이미 만신창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얼굴을 본 적도 없었죠.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식당 서빙, 공장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22살에 준혁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다정하고 자상했죠. 평생 가족이란 걸 몰랐던 민지에게 준혁은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모든 게 변했어요. 준혁이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준혁은 술과 폭력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민지가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아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서아도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수중에 가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찰나였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때 민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한 장. 비바람에 반쯤 찢겨 있었지만 굵은 글씨만은 선명했어요. 대한건설 청소직 모집.
면접 내일 오전 9시. 여의도 본사.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건설.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 그 이름은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감히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대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청소직이라도 상관없었어요. 하루라도 비를 피할 수 있다면, 서아에게 분유 한 번이라도 타줄 수 있다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어냈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어 흐물거렸지만 주소만은 또렷이 기억했어요. 서아야, 엄마가 꼭 살려줄게. 약속해. 민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퉁퉁 부은 맨발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을 향해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했어요. 과연 민지는 이 면접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의도 대한건설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 웅장한 건물 앞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중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말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고 구겨진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피가 맺힌 맨발에는 편의점에서 구걸에 얻은 일회용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죠. 가장 문제는 서아였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결국 민지는 서아를 안고 면접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얇은 이불로 대충 감싼 아이가 민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저기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내원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청소직 면접이요? 3층 회의실인데. 아기는 왜 데리고 오셨어요? 맡길 곳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안내원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민지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죠. 저 사람 뭐야? 애까지 데리고 왔네. 면접을 저렇게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서아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주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민지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민지의 차례가 됐습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민지의 행색을 훑더니 품에 안긴 서아에게 멈췄어요. 아기는 뭡니까? 가운데에 앉은 면접관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요. 일할 때는 절대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면접에 아기를 데려오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만 봐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 몇 개가 오갔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랭했습니다. 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탈락이라는 뜻인 건 민지도 알았어요. 회의실을 나온 민지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어요. 오늘 밤도 서아를 안고 거리에서 떨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서아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분유를 살 돈도 젖을 먹일 기력도 없었죠.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팬 주름,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따르고 있었죠. 대한건설 회장 강태호였습니다. 그가 민지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자네 괜찮은가?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나가겠습니다. 잠깐. 강태호가 민지를 제지했어요. 그의 시선이 민지의 얼굴에서 품에 안긴 서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강태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뭔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이가 몇 개월인가? 6개월입니다. 강태호가 한참 동안 서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비서 윤미래가 재촉했어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면접 보러 왔나? 네, 하지만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에 있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미래 씨, 인사팀에 전화해. 네, 저 사람 합격시키라고. 그리고 건물 내 숙직실 중에 빈 방 하나 내줘. 아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낼 수 있게. 민지와 비서 윤미래, 둘 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내 말이 2번 필요한가? 강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미래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호가 민지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일 열심히 하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강태호는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민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왜 자신 같은 천한 여자를 도와주는 걸까요? 민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옥 같던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끝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민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대한건설 본사 지하 1층. 원래는 경비원들이 쓰던 숙직실이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죠. 창문은 반지하라 천장 가까이에 작게나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어요.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서아를 눕힐 수 있는 깨끗한 침대가 있었죠. 서아야, 이제 살았어. 엄마가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할게. 민지는 서아를 침대에 눕히고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는 새 환경이 낯선지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엄마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서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지는 서아가 깨기 전에 일어나 청소 도구함을 찾아갔어요. 오늘이 첫 출근이었습니다.
건물 관리 팀장인 50대 아줌마가 민지를 맞이했어요. 김 팀장이라 불리는 그녀는 통통한 체격에 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네가 어제 회장님이 직접 뽑았다는 애구나? 네, 김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자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신경 쓰는 건 처음 보는 일이야.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몰랐으니까요. 왜 회장이 자신을 도와줬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어쨌든 열심히 해. 여기서 잘리면 갈 데도 없잖아. 김 팀장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민지의 첫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청소구역은 1층부터 10층까지였어요. 로비, 복도, 화장실, 계단. 끝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쉬지 않고 걸레를 빨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쑤셨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준혁에게 맞던 것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40층 회장실 앞. 비서 윤미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지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지, 23세, 고아원 출신, 학력 고졸, 경력 없음. 윤미래는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실룩였어요. 이런 애를 회장님이 직접 챙기시다니. 윤미래는 10년 전부터 강태호 회장의 수석 비서로 일해왔습니다. 누구보다 회장 가까이에서 일했고 누구보다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청소부 하나가 회장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까지 딸린 천한 여자가. 윤미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윤미래는 민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고아원. 혹시 그녀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김민지. 윤미래는 이력서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윤미래는 민지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 걸까요? 한편 청담동 회장 자택. 강태호의 아내 정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단아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비단 보자기로 쌓인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기일에만 꺼내놓는 귀한 사진이었죠. 23년 전 잃어버린 딸 강지수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마님, 식사하셔야죠.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정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 그냥 나가봐. 하지만 나가라니까. 정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정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혼자 남은 정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 23년이 지났지만 딸을 잃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3년 전 어느 여름날 2살배기 지수가 거실에서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이곳저곳을 탐험하고 있었죠. 정수연은 부엌에서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거기 만지면 안 돼. 정수연이 거실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 그릇을 잡아당긴 거예요. 싹! 펄펄 끓는 국물이 아이의 왼쪽 다리로 쏟아졌습니다. 지수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연한 살이 순식간에 빨갛게 익어버렸습니다. 지수야, 안 돼. 정수연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의 왼쪽 다리에 심한 화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 빨리 차 빼. 병원 가야 해. 정수연은 울부짖으며 지수를 안아들었어요. 강태호가 급하게 차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회장님이요? 지금 급하신데. 정수연이 전화를 받느라 잠시 지수를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아이는 울다 지쳐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30초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돌아봤을 때 소파에 지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수야, 지수야. 정수연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정원을 뒤졌고 골목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고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23년이 흘렀습니다. 정수연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전화를 안 받았으면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어요. 딸을 잃은 죄책감에 정수연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을 멀리했고 특히 어린아이를 보면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곤 했죠. 그녀에게 아이의 울음소리는 23년 전 지수의 비명을 떠올리게 하는 악몽이었어요. 바로 그때 거실에 강태호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은 먹어야 해. 입맛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먹어야지.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강태호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응?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정수연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청소부 면접 보러 온 애가 있었는데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 정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이를요? 응. 근데 그 애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합격시켰어. 숙소도 제공하라고 했고. 정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청소부한테 숙소까지요? 나도 몰라.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정수연은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남편은 처음이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뭔데요? 김민지라고 했어. 23이래. 23살. 정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수가 살아있다면 올해 딱 23살이었습니다. 우연이겠죠. 정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건설 본사. 민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서하는 숙직실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자 윤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 네, 안녕하세요. 민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윤미래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던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흥? 윤미래가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 대한건설이에요. 회장님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시고 윤미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청소부 주제에 회장님한테 은혜 입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니까.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있다면서요? 여기는 회사예요. 어린이집이 아니라고요. 아이 울음소리 새어나가면 그날로 짐 싸세요. 윤미래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 괜찮아. 참으면 돼. 서아를 위해서 참아야 해. 민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윤미래의 감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서아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시 오후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숙직실로 돌아왔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천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아였어요. 갓난아기는 수시로 울었습니다. 밤중에도 칭얼거렸고 배고프면 자지러지게 울어댔어요. 민지는 매번 입을 틀어막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쉬. 서아야. 조용히 해야 해. 윤미래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쫓겨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청소를 마치고 숙직실로 돌아왔을 때 서아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아야, 왜 이래? 어디 아파?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민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서아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좁은 숙직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급하게 젖은 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닦았어요.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응급실비를 낼 여유도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숙직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설마 울음소리를 듣고 온 건가?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윤미래가 아니었어요. 회장 부인 정수연이었습니다.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회장 부인이 여기에? 정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침대에서 울고 있는 서아에게 멈췄어요. 그 순간 정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23년 동안 악몽처럼 따라다니던 그 소리.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민지가 황급히 말했지만 정수연은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정수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시끄러워. 당장 조용히 시켜. 정수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서아를 품에 안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내 딸은 죽었어. 내 딸은 23년 전에 죽었단 말이야. 근데 왜 여기서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정수연이 귀를 막으며 히스테릭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회장 부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왜 딸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강태호 회장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여기 왔어? 강태호가 아내를 붙잡았어요. 정수연은 남편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 강태호가 아내를 달래며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아내가 좀 예민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말한 딸은 누구일까요? 23년 전에 죽었다는 그 딸은? 그리고 왜 회장 부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민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연은 민지를 노골적으로 피했어요. 회사에 올 일이 있을 때도 민지가 있는 곳은 절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민지가 서아에게 자장가를 부를 때면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밤 10시 숙직실에서 민지가 서아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민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장가였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래였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이 자장가만은 또렷이 기억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매일 밤 불러줬던 것처럼. 예쁜 아가 우리 아가, 달빛 아래 우리 아가. 민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노래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하지만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실루엣이 언뜻 보였어요. 가늘고 단아한 뒷모습, 정수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의아했어요. 왜 회장 부인이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자신의 자장가를 듣고 있는 걸까요? 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 자장가가 23년 전 자신이 딸 지수에게만 불러주던 노래라는 것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자장가라는 것을. 정수연은 어둠 속에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수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수는 23년 전에 죽었습니다. 경찰도 흥신소도 전국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아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정수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정수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서아의 열은 다행히 내렸고 아이는 다시 건강하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어요. 회장 부인이 왜 그렇게 히스테릭하게 반응했는지, 왜 자신의 자장가를 듣고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 팀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오늘 특별 업무가 있어. 네, 무슨 업무요?
회장님, 자택 청소 인력이 부족하대. 오늘 하루만 가서 도와줘. 민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자택이라면 그날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던 정수연 사모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그냥. 민지는 말끝을 흐렸어요. 사모님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 마. 사모님은 오늘 외출하신대. 빈집 청소만 하면 돼. 김 팀장의 말에 민지는 조금 안심했어요. 사모님이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민지는 서아를 김 팀장에게 잠시 맡기고 회장 자택으로 향했어요. 청담동 회장 자택. 민지는 대문 앞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이 아니라 궁궐이었어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3층짜리 양옥.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잔디밭은 골프장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와!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이런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씨죠? 들어오세요. 가정부가 민지를 안내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오늘은 2층 청소를 맡아주세요. 사모님 방은 건드리지 마시고 복도랑 손님 방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레질하고 손님방 먼지를 털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정리했어요. 익숙한 일이었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돌아오면 어쩌지? 민지는 최대한 빨리 청소를 끝내려고 서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님방 옆에 있는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민지는 무심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뭐지? 민지는 가정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방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건 사모님 방이 아니라 그 옆방인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민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 안은 온통 분홍색이었습니다. 벽지도 분홍색, 커튼도 분홍색, 침대 시트도 분홍색. 마치 어린 공주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물건이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인형들, 색이 바랜 그림책들, 그리고 작은 아기 침대. 이 방은 20년도 넘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가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어요.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이었어요. 2살쯤 된 여자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이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넷 저고리가.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물론 그냥 착각일 수도 있었죠. 그때 민지의 시선이 침대 옆 서랍장에 멈췄어요. 서랍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상자 자체는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민지는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옷이 들어 있었어요. 아기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하얀 무명천에 정성스럽게 수놓은 자수가 있었어요.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 실로 곱게 수놓은 나비. 민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민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베넷 저고리, 이 나비 자수. 민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유일한 유품.
자신이 버려졌을 때 입고 있었다는 그 옷. 민지는 항상 그 베넷 저고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숙직실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집에 똑같은 베넷 저고리가 있는 걸까요?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지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문 앞에 정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분명 외출한다고 했는데 정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 질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그걸 왜 만지는 거야? 정수연이 달려와 민지의 손에서 베넷 저고리를 낚아챘어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당장 나가. 정수연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말랬잖아. 이 방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방이야. 민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민지가 멈췄습니다. 네. 그 베넷 저고리. 왜 만진 거야? 정수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정수연이 계단 위에서 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간절함. 그것은 간절함이었어요. 민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자신도 똑같은 베넷 저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섬뜩했어요. 아니요. 그냥 만졌습니다. 민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었어요. 정수연은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실망으로 물들었어요. 그래. 가봐.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베넷 저고리, 자장가, 그리고 23년 전에 죽었다는 딸.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회사로 돌아온 민지는 서아를 안고 숙직실에 들어왔어요. 가방에서 낡은 천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베넷 저고리였어요. 하얀 무명천, 나비자수, 파란색과 보라색 실. 민지는 두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꼭 쥐었어요. 똑같았어. 완전히 똑같았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습니다. 자수의 모양, 실의 색깔, 심지어 나비 날개의 패턴까지. 엄마. 민지는 알지 못하는 엄마를 떠올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수천 번도 더 상상했던 얼굴. 자신을 버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민지는 항상 전자라고 생각했어요. 원장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만약에 잃어버린 거라면?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23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영화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한편 청담동 저택.
정수연은 딸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수연은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23년 전 직접 만들었던 옷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밤새 바느질했었죠. 나비자수는 지수의 태몽이었어요. 파란 나비가 방 안을 날아다니는 꿈. 이 자수를 아는 사람은 없어. 나밖에 없어. 정수연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그 청소부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그냥 만졌다고 했어요.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 애의 눈빛이 흔들렸으니까요. 그 애가 뭔가 알고 있어. 정수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어요. 조사해야 했습니다. 김민지라는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자장가를 알고 있는지. 정수연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흥신소죠? 조사 의뢰하려고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대한건설 본사. 민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강태호 회장이 내렸어요. 민지 씨. 민지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시간 있나? 회장이 직접 청소부에게 말을 거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민지는 긴장하며 회장을 따라갔어요. 회장실 앞 복도. 강태호가 멈춰서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집에 갔다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방에. 됐어. 그건 괜찮아. 강태호가 손을 저었어요. 그의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딸 방이었어.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3년 전에 잃어버린 딸. 2살 때 집 앞에서 사라졌지. 강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아내가 아직도 그 방을 그대로 두고 있어.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에 있던 베넷 저고리 봤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옷은 아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나비자수도 직접 놓았고. 강태호가 민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옷 어디서 본 적 없나? 민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해야 할까요? 자신도 똑같은 옷을 가지고 있다고? 고아원에서 자신이 버려졌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자신이 정말 이 집의 딸이라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은 뭐가 되는 걸까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준혁에게 당했던 폭력, 거리에서 떨었던 밤들. 그 모든 게 필요 없었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민지는 그게 무서웠어요.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습니다. 또 거짓말이 나왔어요. 강태호는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어요. 그래. 그럴 리 없지. 강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23년이야. 23년 동안 전국을 뒤졌어. 흥신소도 쓰고 방송에도 나가고. 하지만 못 찾았어. 우리 지수는 그냥 사라진 거야.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 희망을 버리지 못해.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지 않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됐어 가서 일해. 강태호가 돌아섰어요. 그의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날 밤 숙직실 민지는 서아를 재우고 벤의 저고리를 꺼내 들었어요. 파란 나비, 보라색 날개, 섬세한 바느질. 똑같았어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민지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것을, 23년 전에 사라진 강지수가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야. 확실히 해야 해. 민지는 결심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벤의 저고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민지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어요. 회장님이 말했던 것. 23년 전에 사라졌다고. 2살 때. 그리고 정수연 사모님이 말했던 것. 뜨거운 국물에 데웠다고. 민지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무릎 아래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처.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버려졌을 때 이미 있었다고 했어요. 이 흉터가 혹시. 민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벤의 저고리, 자장가, 그리고 화상 흉터. 3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40층 비서실. 윤미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민지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김민지, 23세, 고아원 출신, 학력 고졸. 고아원이라. 윤미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23년 전 회장님 댁에서 딸이 사라졌다는 건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윤미래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설마 이 여자가. 윤미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만약 김민지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청소부가 아니라 재벌 상속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을 친딸처럼 여겨주었던 회장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말겠죠. 안 돼. 그런 일은 없어야 해. 윤미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박준혁 씨 되시죠?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김민지 남편분 맞으시죠? 아내분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윤미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과연 윤미래는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지를 찾은 준혁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민지의 운명에 다시 한번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면서 서아를 돌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벤의 저고리의 비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똑같은 나비자수, 똑같은 바느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아를 키우는 것, 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김 팀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오늘 회장님 댁에 다시 가야 해. 민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요? 응. 오늘이 회장님 댁 제삿날인데 인력이 부족하대. 음식 나르고 뒷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와. 제삿날이요? 응. 23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 사라진 따님 기일이래. 민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23년 전 사라진 딸. 바로 그 아이의 제삿날. 꼭 제가 가야 하나요? 다른 사람 없어. 너 아니면 내가 직접 가야 하는데 나 오늘 허리가 안 좋아서. 김 팀장이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민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청담동 회장 자택. 민지가 도착했을 때 저택은 분주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제사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주방으로 가서 가정부를 도왔어요. 음식을 그릇에 담고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정리했습니다. 야, 새애기. 저것 좀 제사상에 갖다 놔. 선배 아줌마가 과일 접시를 건넸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초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무심코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과일 접시가 민지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사과와 배가 바닥을 굴렀어요. 하지만 민지는 그것도 모른 채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이. 2살쯤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 얼굴은 민지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어릴 때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자신의 아기 때 얼굴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 확실했어요. 저 아이는 자신이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모양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선배 아줌마가 달려왔어요. 아이고, 과일이 다 굴러갔네. 빨리 주워. 민지는 허둥지둥 과일을 주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왜 이래? 얼굴이 하얘졌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민지는 간신히 과일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구석에 서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야. 저 사진 속 아이가 나야.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베넷저고리, 자장가, 그리고 이 영정 사진 속 얼굴.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민지는 자신이 강지수라는 것을, 이 집에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민지는 뒷정리를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영정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수고했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정수연은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게 분명했죠. 민지는 정수연을 바라봤어요. 저분이 내 엄마.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3년 동안 딸을 찾았을 거예요. 23년 동안 울었을 거예요. 매년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예요. 제가 지수예요. 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DNA 검사라도 해야 확실해지는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만약 진짜라면, 만약 자신이 정말 이 집 딸이라면 왜 23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도 찾지 못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민지를 괴롭혔습니다. 저택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뒤에서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보자 정수연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사상 앞에서 왜 그랬어? 네. 과일 접시 떨어뜨리고 영정사진 보면서 왜 그렇게 놀랐어? 민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그랬습니다. 거짓말. 정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얼굴 봤어.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얘졌더라.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수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사진, 누구랑 닮았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랑요. 정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저랑 닮았어요. 그 사진 속 아이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수연이 민지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연은 민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이마.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눈이 똑같아. 정수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지수 눈이랑 똑같아. 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설마. 그때 강태호가 다가왔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정수연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여보, 이 아이 좀 봐. 이 아이 얼굴 좀 봐. 강태호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저한테 화상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여기. 민지가 바짓단을 올렸어요. 무릎 아래 왼쪽 종아리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그 흉터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국물을 쏟았어. 지수 다리에. 정수연이 민지의 다리를 부여잡았어요. 지수야. 우리 지수. 민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엄마. 민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23년 만에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 정수연이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뼈가 부서질 것처럼 세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강태호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3년의 세월이, 23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윤미래였어요. 그녀는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딱 예상대로군. 윤미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박준혁? 민지의 남편이었습니다. 윤미래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준혁 씨? 약속한 정보 드릴게요. 아내분 지금 청담동 강태호 회장 자택에 있어요. 전화 너머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거기서 뭐 하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신 아내가 재벌 회장 딸이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죠. 아, 그리고 윤미래의 눈빛이 독사처럼 빛났어요. 아이도 있다면서요? 그 아이 데려오면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미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민지를 쫓아내는 것,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편 어딘가의 허름한 고시원. 박준혁이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재벌 회장 딸이라고?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민지가 도망친 이후로 몇 달을 찾아 헤맸어요. 그 여자한테서 뜯어낼 돈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재벌 회장 딸? 준혁이 미친 듯이 웃었어요. 대박이다. 대박? 민지 그년 알고 보니
금덩어리였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지. 내 마누라한테 가야지. 그의 눈빛은 어둡고 탐욕스러웠어요. 준혁은 민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할 대상이었을 뿐이죠. 결혼도 민지의 월급을 뜯어먹기 위해서였고, 폭력도 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남자가 지금 민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된 민지를, 그리고 그녀의 아이 서아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장 자택 손님방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수연이 민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룻밤만 여기서 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민지는 결국 손님방에서 잠들었어요. 서아는 김 팀장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일어났어? 문이 열리고 정수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직접 가져오시면. 사모님이 아니야. 정수연이 민지 옆에 앉았어요. 엄마라고 불러.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DNA 검사도 안 했는데. 필요 없어. 정수연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알아. 네가 내 딸이라는 거. 그 자장가, 베넷 저고리, 화상 흉터. 이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검사는 해야죠. 확실하게. 그래, 하자. 오늘 바로 하자. 병원 예약할게. 정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2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 서아라고 했지? 빨리 데려와. 우리 손녀 얼굴 봐야지. 네. 엄마. 민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말인가요? 그날 오후 대한건설 본사. 민지는 서아를 데리러 숙직실로 갔어요. 김 팀장이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왔어?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 회장님 댁에서 잤다며? 네. 좀 복잡한 일이. 민지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암튼 서아 잘 있었어. 이 녀석 순하네. 밤새 한 번도 안 울었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민지가 서아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서아야, 엄마 왔어. 우리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민지가 서아의 볼에 뽀뽀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숙직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박준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마누라. 준혁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찾느라 고생 좀 했다? 민지가 서아를 꽉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았냐고? 친절한 분이 알려줬지. 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듣자 하니까 재벌 회장 딸이라며? 우리 마누라가? 준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잘됐다. 아주 잘됐어. 이제 돈 걱정 없겠네. 나가. 민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혁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나가? 내가 왜? 넌 내 마누라야. 법적으로. 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애도 내 딸이고. 손대지 마. 민지가 서아를 등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준혁이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까불지 마. 네가 도망친 거 알아? 그것도 내 돈 들고. 그거 횡령이야, 횡령. 그건 내 월급이었어. 네가 빼앗아간 내 돈이었다고. 준혁의 손이 올라갔어요. 민지는 뺨을 세게 맞았습니다. 민지가 비틀거렸어요.
서아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끄러워. 준혁이 서아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문이 벌컥 열리며 김 팀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당장 안 나가. 김 팀장이 준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야 할망구가. 꺼져. 뭐? 이 자식이. 김 팀장이 소리쳤어요. 경비 불러. 준혁이 혀를 찼습니다. 책, 오늘은 봐준다. 준혁이 민지를 노려봤어요. 도망칠 생각 마. 넌 내 거야. 그 애도 내 거고. 재벌 회장 딸이든 뭐든 넌 내 마누라라고. 준혁이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서아를 꼭 아는 채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한편 40층 비서실. 윤미래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단계 완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 정수연의 보석함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2단계. 윤미래의 눈빛이 독사처럼 빛났어요. 그녀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지의 가방에 이 귀걸이를 넣는다. 그리고 사모님께 보고한다. 저 청소부가 귀걸이를 훔쳤다고. 재산을 노리고 딸로 위장해서 접근한 거라고. 재벌 딸이라고. 천만에. 윤미래가 차갑게 웃었어요. 넌 그냥 청소부야. 청소부로 끝날 거라고. 윤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가 불길하게 반짝였어요. 과연 윤미래의 계략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민지는 다시 찾아온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민지는 서아를 꼭 안고 숙직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이었어요. 23년 만에 만난 부모님.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악몽이 다시 쫓아왔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가 서아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준혁인가? 민지야, 나야. 김 팀장이야.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김 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팀장님? 큰일 났어. 위에서 너 찾아. 위라뇨? 윤미래 비서가 널 데려오래. 회장님 앞으로. 민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이 부르신다고? 혹시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민지는 서아를 김 팀장에게 맡기고 40층으로 올라갔어요. 40층 회장실 앞. 윤미래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왔어? 들어가. 윤미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강태호 회장과 정수연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강태호는 무거운 얼굴이었고 정수연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지야, 이리 와봐. 강태호가 손짓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강태호가 책상 위에 놓인 것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거 본 적 있어?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건데요. 정말? 윤미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귀걸이가 민지 씨 가방에서 나왔거든요. 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아니에요. 하지만 CCTV에 찍혔어요. 윤미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숙직실 앞복도 민지가 가방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민지 씨 가방이 살짝 열려 있죠? 그 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거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누가 몰래 넣은 거예요. 몰래요? 증거가 있어요? 윤미래가 비아냥거렸어요. 사모님 보석함에서 이 귀걸이가 사라진 게 어젯밤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민지 씨 가방에서 발견됐고요.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저 정말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민지가 울먹이며 호소했어요. 하지만 윤미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할까요? 잠깐만. 강태호가 손을 들었어요. 아직 결론 내리긴 일러. 조사를 더 해봐야지. 하지만 증거는 조작될 수도 있어. 강태호가 윤미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미래야, 네가 이 건 담당해. 네, 제대로 조사해. CCTV도 다시 보고 보석함 접근 기록도 확인하고. 윤미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강태호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일단 집에 가 있어. 우리 집으로. 네. 수연아, 민지 데리고 먼저 가. 나중에 내가 갈게. 정수연이 일어났어요. 아직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남편 말에 따랐습니다. 가자, 민지야. 민지는 억울함에 눈물이 흘렀지만 정수연을 따라 나갔어요. 회장실에 강태호와 윤미래만 남았습니다. 강태호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미래야. 네, 회장님. 너 10년 동안 내 옆에서 일했지? 네, 그렇습니다. 강태호가 윤미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윤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CCTV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 IT 팀장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회장님, 저는. 그리고 보석함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 수연이, 가정부. 그리고 너. 윤미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강태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낮은 목소리였지만 서늘했어요. DNA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지만 난 이미 확신해.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 회장님, 그건 아직. 경고는 한 번만 한다. 강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넌 끝이야. 알겠나? 윤미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회장 자택. 민지는 손님방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서아가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정수연이 들어왔어요.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연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정말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연이 한숨을 쉬며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알아. 네. 너 그런 애 아닌 거 알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정수연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아까 의심하는 눈빛으로 봐서. 아니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증거 같은 건 조작할 수 있어. 정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23년 동안 딸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배웠지.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법. 정수연이 민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진짜야.
내 딸이라는 것도 순수한 아이라는 것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수연이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그날 저녁, 강태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정수연과 민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DNA 검사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99.9999%. 정수연이 숨을 멈췄어요. 여보, 그게 우리 딸이야. 민지가 우리 지수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수연이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강태호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23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민지가 서아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지야. 정수연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기, 정수연이 대문 쪽을 가리켰어요. 대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찾았다, 마누라. 준혁이 비열하게 웃으며 걸어왔어요. 민지가 서아를 꽉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왜? 남편이 마누라 보러 왔는데? 준혁이 계속 다가왔어요. 거기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호였어요. 그가 현관에서 나와 준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야, 당신? 이 아이 아버지다. 강태호. 준혁의 눈이 번쩍였어요. 아, 재벌 회장님이시구나. 인사드려야겠네. 준혁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제 마누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데려가야겠어요. 너한테 보낼 딸 없다. 딸이요? 아, 그 DNA 검사 말씀이시구나. 준혁이 비웃었어요. 근데 뭐 어때요? 민지는 법적으로 제 아내예요. 저애도 제 딸이고. 준혁이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서아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요. 민지가 도망친 거지 제가 버린 거 아니거든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그건 네가 때렸으니까. 증거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 준혁이 비아냥거렸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럼 법적으로 난 아무 잘못 없어. 강태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 자식이. 폭력은 안 되죠, 회장님. CCTV 다 찍히고 있을 텐데. 준혁이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자, 그럼 협상하죠. 제가 양육권 포기하고 이혼해 줄게요. 대신 준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50억 주세요. 뭐? 재벌 회장님한테 50억은 푼돈이잖아요. 그 정도면 딸이랑 손녀 살 수 있지 않아요? 강태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욕하시면 안 되죠. 저도 녹음하고 있거든요. 준혁이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48시간 줄게요. 그 안에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준혁이 민지를 노려봤어요. 법적으로 갈 거예요. 양육권 소송, 유기죄 고소, 뭐든 다 할 거예요. 준혁이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그 예쁜 손녀딸. 조심하세요. 애들은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준혁이 사라졌습니다. 민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강태호가 민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딸 줄 순 없어. 강태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도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되고 뭐든 할 거야. 정수연도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걱정 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지는 부모님 품에서 울었어요. 23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는 지킬 것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가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접니다. 급한 건이 있어서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 문제예요. 사위라는 놈이. 아니, 그 쓰레기가 협박을 하고 있어요. 강태호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쉽지 않네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양육권도 아버지에게 있다면 방법이 없어요? 가정폭력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요. 진단서라든가 신고 기록이라든가 없어요. 딸이 당할 때 신고를 못했대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 없어요. 저놈이 48시간 줬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일단 협상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를 모으는 거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강태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증거. 강태호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지야, 왜 안 자고? 잠이 안 와서요. 민지가 강태호 앞에 앉았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요. 화면에 뭔가가 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게 뭐야? 준혁이 저 때릴 때 몰래 녹음해둔 거예요. 강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망칠 생각으로 모아뒀어요. 언젠가 써먹을 수 있을까 봐서. 민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파일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퍽. 으악. 그만해. 제발. 닥쳐. 돈 어디 숨겼어? 없어. 정말 없다니까. 거짓말. 인연이. 퍽. 으악. 서아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저에도 닥치라고 해. 시끄러워.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런 게 10개 넘게 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병원 진단서는 없지만 녹음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강태호가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도움이 되고 말고 이거면 돼. 이거면 저놈 잡을 수 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요?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오후 청담동 저택에 박준혁이 다시 찾아왔어요. 결정했어요, 회장님? 준혁이 뻔뻔하게 웃었어요. 50억 준비됐어요? 강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얘기 좀 하지. 준혁이 능글맞게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에 정수연과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2명도. 이분들은 누구예요? 내 변호사야. 강태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쪽은 형사.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사요? 박준혁 씨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12개의 녹음 파일. 날짜와 시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박준혁 씨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준혁이 뒷걸음질 쳤어요. 협상하자고요. 돈 안 받을게요. 이혼해 줄게요. 늦었어. 민지가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 이제 안 무서워. 너 같은 것 따위에. 민지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맞고 살았어. 매일 밤 죽을까봐 떨었어. 근데 이제 끝이야.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서아 앞에서 엄마 때린 거 생각해봐.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감옥에서 반성해. 형사가 준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끌고 가. 준혁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한편 40층 비서실. 윤미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걸이 누명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눈치챘더라고요. 그리고 박준혁도 잡혀갔어요. 그녀가 심어둔 폭탄이 무력화된 거죠. 젠장. 윤미래가 이를 갈았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래 비서. 강태호가 서 있었어요. 네, 회장님. 잠깐 들어와. 윤미래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호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윤미래가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CCTV 원본이야. IT 팀장한테 받았어. 강태호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네가 숙직실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 민지 가방에 무언가를 넣는 것도. 윤미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장님, 그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강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했다. 고마웠어. 하지만 내 딸 건드린 건 용서 못해. 강태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퇴직금이야. 오늘 당장 짐 싸. 윤미래가 부르르 떨었어요. 회장님, 10년이에요. 저 10년 동안 회장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뭐? 그래서 저 여자가 미웠어요. 윤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 딸이라고? 저는 10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강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래야, 넌 좋은 비서였어. 난 널 딸처럼 생각했어. 그 이상은 아니야. 윤미래가 비틀거렸어요. 윤미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착각했네요. 윤미래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10년 동안. 윤미래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어요. 강태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한 달 후, 청담동 회장 자택.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정원에서 민지가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옆에서 손녀를 어르고 있었죠. 서아야,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가 안아줄게. 어머, 엄마. 서아가 웃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게. 우리 서아 할머니 좋아하나 봐. 강태호가 정원에 나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봐. 뭔데요, 아빠? 이혼 판결문이야. 드디어 나왔어.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응. 양육권도 네가 가졌어. 저놈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아빠. 강태호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거야. 정수연이 서아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식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응?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바로 그때 서아가 옹알이를 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민지가 서아를 바라봤어요. 엄마, 서아가 엄마라고 했어. 정수연이 환호했어요. 민지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서아야. 엄마야.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아야, 우리 이제 행복하자. 응?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서아가 방긋 웃었어요. 햇살이 네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1년 후, 대한건설 본사 로비.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안내데스크 앞에 서 있었어요. 저기요, 강민지 이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아원에서 왔다고 하면 알 거예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민지가 내려왔어요.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청소부 차림이 아니었어요. 원장 선생님, 민지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 우리 민지. 이젠 이사님이 됐네. 원장이 민지를 보며 눈물 지었어요. 아니에요. 저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대단해. 우리 고아원 애들한테 네 이야기 매일 해준다. 원장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넌 늘 착한 애였어. 힘들어도 불평 안 하고 다른 애들 챙기고. 그래서 하늘이 도운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넌 원래부터 빛나는 애였어. 두 사람은 한참을 얘기했어요. 민지는 약속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원장이 돌아간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 이 건물 로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었죠. 아이를 안고 비를 맞으며. 그때는 몰랐어요. 이 건물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민지는 이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배울 게 많았어요. 아버지 곁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민지는 알았어요. 자신의 가치는 재벌 딸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힘든 시간을 버텨낸 자신의 강인함, 서아를 지키려던 모성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뒤에서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아빠가 예약해뒀대. 네. 민지가 서아를 받아 안았어요. 서아야,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맘마. 서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민지는 문득 생각했어요. 23년 전 그날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부족함 없이 자랐겠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고통을 아는 마음, 약자를 이해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건 힘든 시간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생각해? 정수연이 물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행복하다고요. 정수연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자. 세 사람이 석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